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식창 딱 열어보시고 아마 다들 내 눈이 잘못됐나? 이거 오류 났나 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야말로 시장이 패닉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이란 기관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시장에 막 말 그대로 내다 버리듯이 던지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믿기 힘든 건 그 반대편의 풍경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들고 그 불타는 건물 안으로 막 뛰어들어서 물량을 다 받아냈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의 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다른 한켠,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대출 금리가 막 목을 조여 오는데도 역대급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폭락이랑 부동산 시장의 이 기묘한 버티기, 겉보기엔 완전히 반대 같대나요? 네, 완전 극단적이죠. 한쪽은 바닥 없는 공포로 막 추락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되게 비이성적인 불안감으로 가격을 막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극단적인 현상들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분쟁 장기화가 방화제를 당기긴 했지만요. 네네. 이 주식시장의 역사적 폭락과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버티기 장세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극단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방어 기세죠. 아, 방어 기제. 네, 오늘 자료에 담긴 숫자들을 보면 그 방어 기세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짐을 좀 풀어볼까요? 일단 오늘 하루 시장을 완전히 패닉으로 몰아넣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코스피가 무려 6.49% 하락하면서 5,405.75로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5.56% 빠진 1096.89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하락폭이죠. 진짜 끔찍한 하루였는데 특히 오전 9시 18분에 코스피 이맥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를 멈추는 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네,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건 사실상 시장 시스템이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지수가 좀 빠졌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약간 집안의 가전제품이 한꺼번에 확 과열됐을 때 화재 막으려고 두꺼비 집이 탁 하고 내려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을 지탱하던 핵심 기동들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스템 자체가 잠시 기절해버린 거죠. 그 핵심 기동들이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대장주들의 추락이 뼈아팠습니다. 삼성전자가 6.57% 하락하면서 18만 6,300원까지 밀린 것도 충격이었지만요. 오, 진짜 많이 빠졌네요. 더 신박했던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무려 7.35%가 폭락하면서 93만 3천 원을 기록했어요. 와, 100만 원 선이 깨진 거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악재가 와도 절대 안 깨질 거라고 믿었던 심리적 마지노선, 그 100만 원 선이 너무 허무하게 붕괴된 겁니다. 반도체가 사실상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게 중동 지정학적 위기랑 맞물려서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상황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수급 현황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그 7조 원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막 비상구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아우성치면서 1조 원을 던졌는데 개인이 7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단 말이죠. 고금리로 시중에 돈이 마른다고 하는데도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와서 그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과거 코로나 폭락장 때 겪었던 V자 반등의 달콤한 기억, 약간 그것 때문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역사적 저점이라고 본 계산된 베팅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그 학습 효과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형 우량주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믿음이 있죠. 아,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결국 오를 거다. 네, 그런데 현재 거시경제 환경을 냉정하게 보면요. 코로나 때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로 팍 낮추고 무제한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7조 원의
매수세는 차가운 계산에 의한 저점 매수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대형주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일어난 일종의 패닉 매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단 맹목적인 방어전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무차별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개인들의 자금이 아주 냉정하게 피난처를 찾아간 특정 테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리포트에 나왔던 그거죠. 에너지주랑 탈플라스틱 테마요. 네, 맞습니다. 중동에 포탄이 오가니까 유가 급등해서 에너지주 오르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테마가 이 풍락장에서 버텼다는 건 전 좀 많이 우회였어요. 그게 바로 자본의 속성입니다.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서 확실한 미래 성장 스토리에 절박하게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도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나 친환경 전환이라는 장기 트렌드는 절대 안 꺾일 거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돈은 철저하게 확실성을 쫓아가거든요. 하지만 이런 테마주 몇 개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전체 시장의 붕괴를 가려주지 못하죠. 그렇죠. 외국인 자본이 1조 원이나 한국을 버리고 떠난 진짜 이유, 그 근본적인 지표를 보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환율 전광판이겠죠. 진짜 왜 그렇게 외국인이 무섭게 빠져나갔나 했더니 환율 문제가 컸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무려 16.7원 급등해서 1,51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보는 최고치입니다. 와, 17년 만이요? 진짜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체감적인 공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지 중동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뛴 거라고 보기엔 외국인들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주가 변동 리스크랑 환율 리스크를 이중으로 짊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죠.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공포는 이 1,500원이라는 환율이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뉴노멀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와, 1,500원이 뉴너멀이요? 잠깐 올랐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네, 미국이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1,100원대, 1,200원대 환율로는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구조적인 절망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1,500원이 일시적 피크가 아니라 새로운 바닥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경제 체질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당장 수출 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환차익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반도체든 뭐든 막대한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서 물건 만드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수입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기업 마진은 박살나고 그게 고스란히 내수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텐데 이거 정부도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도 심도 있게 다뤄졌지만 정부가 지금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편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추경이요? 돈을 풀겠다는 거군요. 네, 무너져 내리는 내수 시장이란 얼어붙은 경기에 어떻게든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재 정부가 처한 가장 치명적인 진퇴양난, 즉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추경으로 돈을 풀면 내수 시장은 좋아하겠지만 혹시 그게 환율이랑 물가라는 뇌관을 건드리게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미치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소방관이 지금 눈앞에 내수 침체라는 불길이 막 치솟아서 급하게 양동이를 확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든 게 불 끄는 물인지 아니면 물가랑 환율을 폭발시킬 기름인지 헷갈려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물인지 기름인지 모르는 그 마비 상태. 그게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환율 1,500원을 방어하려면 원화 가치를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금리 올리면 내수는 진짜 시한폭탄 터지듯 다 터질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한 15조, 25조 추경을 시장에 막 풀자니 시중에 원화 공급이 늘어나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환율은 1,600원을 향해 날아가 버릴 위험이 있죠. 와,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재정을 풀자니 환율 폭등이 무섭고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 붕괴가 무섭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정책적 딜레마를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서둘러 자금을 빼버린 거고요. 전통적인 거시경제의 톱니 닦기가 완전히 헛돌고 있는 거네요.
자, 주식시장은 사이드카 걸리고 붕괴하고 거시경제는 1,500원 유노몰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분석할 자료의 두 번째 파트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이야기죠. 네, 진짜 여기는 소름 돋을 정도로 기묘한 평행세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주식이 저렇게 박살나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부동산도 대출이자에 짓눌려서 거래 실종되고 가격 폭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공포가 투매를 불렀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가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를, 그것도 가격 하락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공포요? 그게 뭔가요?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는 금리나 환율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리포트에 나온 그 수치들 말하시는 거군요. 진짜 확실히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3기 신도시 준공이 지금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었지만 네,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데이터가 있었죠. 네, 바로 2026년 입주 예정 물량 데이터예요. 전년 대비 무려 38%나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 이게 시장을 완전히 덮친 거잖아요. 여기서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당장 삽을 뜬다고 내일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2, 3년은 걸리죠. 맞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환율 급등하니까 건설사들 수익성이 악화돼서 새로운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돈줄이 말랐군요. 네, 당장 착공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3년 뒤인 2026년에 들어갈 새집이 40% 가까이 증발해버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40% 증발. 고금리 때문에 대출 수요가 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의 내 집이 사라진다는 물리적인 공급 부족의 공포가 금리 압박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지금 당장 대출 이자 낼 돈도 빡빡하고 밖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3년 뒤엔 아예 우산 공장이 불타서 문을 닫는다는 속보가 뜬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쫄쫄 맞으면서도 지금 빚을 내서라도 저 비싼 우산 안 사면 내년엔 더 비싸지겠다. 아니, 아예 돈 줘도 못 구하겠다 하면서 극도의 포모, 그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군요. 결국 오늘이 제일 싸다는 그 맹목적인 주문이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가 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심리가 시장에서 아주 뚜렷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리포트 보시면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울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서울 신축은 귀하다는 선호 현상 때문에 가격이 팽팽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반면에 그만한 수요가 없는 지방권은 하락세의 늪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극화 맥락에서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그 광주 동구 청약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평당 분양가 2,160만 원이었던 그 단지요? 네, 맞아요. 지방은 하락세라면서요? 근데 평당 2,160만 원이면 다들 막 고분양가다 미분양 날 거다 말이 진짜 많았는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1순위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마감됐잖아요. 다들 지갑 닫는 고금리 시기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분양가에도 앞다투어 줄을 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오늘이 가장 싸다는 심리의 실체입니다. 2,16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건 청약 넣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넣었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서 말한 1,500원 환율의 뉴노멀을 딱 고려해보면 건설사가 앞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적 여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걸 시장이 간파한 겁니다. 건설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눈치챈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분양받으면 호구 같지만 1년 뒤엔 이 가격조차 해자스럽게 보일 것이다. 이 불안감이 사람들을 고분양가 청약시장으로 밀어넣은 핵심 동력인 거죠. 진짜 씁쓸한 역설이네요. 불안감이 가격을 떠받친다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라는 명확한 시그널 전까지 거래 절벽이 오겠지만 동시에 자산 가치를 보존해줄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 기형적으로 심해질 거라는 게 이번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들여다본 자료들은 진짜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1조 원 매물 폭탄을 7조 원으로 막아낸 개인 투자자들의 처절한 주식시장 방어전. 네. 그리고 1,500원이라는 환율 앞에서 내수 살릴 추경이랑 인플레이션 방어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정부의 딜레마.
뼈아픈 현실이죠. 거기다가 이 금융법칙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오직 공급 부족 공포 하나로 고분양가를 버티고 있는 기묘한 부동산 시장까지. 와,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았던 세 가지가 결국 극도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본의 몸부림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딱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비판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실질적인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 자료에서 제시된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에 달한 장세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무리한 레버리지는 자살행위입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절대 빚내지 마라. 네. 둘째, 자산 가격이 출렁일 때 기회를 잡거나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 든든한 현금 비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또 맞네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언제 어떻게 15조에서 25조 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낼지, 그리고 환율 개입을 어떻게 할지 그 타이밍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이 다음 시장의 룰을 새로 쓸 테니까요. 오늘 딥다이브 자료를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1,500원이라는 낯선 환율이 뉴 노멀이 되고 아무리 비싸도 불안감 때문에 오늘이 가장 싸다며 자산에 베팅하는 이 기묘한 시대.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의 공포가 현실의 객관적인 숫자를 완전히 압도할 때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 진짜 자산은 과연 형태가 있는 것들일지 아니면 이 혼돈을 읽어내는 안목 그 자체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맥락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